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음악 과목을 맡은 바이올리니스트 조윤범입니다. 클래식 음악은 시간을 견뎌낸 음악입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힘이 있는 음악.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그 긴 시간 동안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학창 시절에 그 음악 시간의 매력을 발견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 이제 두 번째 기회를 가지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클래식 음악이 가진 매력을 다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죠. 버스 정류장, 쇼핑을 하다가 아니면 어느 곳에 가서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조차 음악이 들리죠. 그중에서도 클래식 음악 많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너무 좋은 멜로디가 들리면 갑자기 모든 걸 멈추게 되죠. 잠깐 멈추게 됩니다. 야, 이거 괜찮은데? 멜로디 너무 좋은데? 얼마 지나서 그 음악을 다시 들었을 때, 아, 맞아. 나 이 음악 들었던 음악인데? 어떤 음악이지? 제목을 모릅니다. 클래식 음악이 가장 문제가 제목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러한 대표적인 음악 먼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참 편안하게 만드는 음악이죠. 이 멜로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나 들어봤어. 제목을 몰라. 대부분 이런 순서로 가세요. 사람의 심금 울리는 음악, 피아노로 막 시작이 되다가 나중에 이 멋진 멜로디가 또 오케스트라로 아주 멋지게 더 등장합니다. 바로 여기서 자, 이 음악은요, 러시아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였어요. 라흐마니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자, 제목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이에요.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원래 제목은 훨씬 더 깁니다.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제목이 길어요. 우리는 줄여서 파가니니 광시곡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우선 광시곡이라는 말이 좀 눈에 띄죠. 광시곡. 한문으로 표시를 하면요, 미칠 광자를 쓰게 됩니다, 앞에. 그러니까 좀 미친 듯이 연주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지만 이건 좀 표현이 좀 잘못된 말이고요. 광시곡의 원래 이제 랩소디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 이 랩소디라는 말은 굉장히 자유로운 곡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파가니니 주제로 사용을 했던 굉장히 자유로운 음악, 이런 뜻이에요.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음악이 이렇게 좋았는데 제목이 왜 그렇게 길고 파가니니는 또 뭐야? 또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 파가니니라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멜로디는 그 사람이 썼던 멜로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길을 가다 음악을 들었는데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되죠. 파가니니는 바이올린 솔로곡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기교적인 음악을 많이 작곡을 하고 직접 연주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썼던 카프리스, 변덕스러운 음악이라는 뜻인데요. 24개의 카프리스를 썼고 그중에서 마지막 24번의 멜로디가 우리가 또 아는 멜로디예요. 자,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클래식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 음악은 어디서 들었을까? 광고에 많이 등장합니다. 네, 영화 같은 곳에서도 잠깐 아주 재미있는 장면들에 등장하기도 하고요. 혼자서 엄청난 솔로를 하죠. 이 음악과 아까 그 음악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딴따다라다라단 따다라다라단. 자, 이 멜로디 딴따다라다라단 따라다라를 뒤집습니다. 따다라라,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따라라라 따라라라. 그래서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거죠. 음악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분위기는 전혀 다른 음악 같은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랩소디라고 부르는 겁니다. 방금 들었던 파가니니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정말 놀랍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가 무슨 서커스를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엄청난 기교들이 나옵니다. 클래식 음악과 다른 음악의 가장 큰 차이는요, 상당히 많은 곡에서 놀라운 기교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회를 가서 직접 봤을 때 그것을 연주하는 연주자들한테 감탄이 나오고, 이러한 광경은 클래식 연주회에서 아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파가니니.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특히 나중에 리스트라고 하는 피아니스트는 파가니니의 연주를 보고 이야, 정말 대단한데? 악기 하나를 가지고 저렇게 연주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진 않지만, 나는 피아니스트지만 내가 피아노계에서 파가니니가 한번 되어봐야겠다라고 해서 도전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기교로 피아노를 연주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남긴 음악 중에서도 파가니니의 영향을 받은 음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 캠파넬라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요. 자, 리스트의 피아노 곡 한번 들어보시죠. 위에서 땅땅땅땅땅땅 소리가 나죠. 여러분, 이 캠파넬라라는 말이 종소리를 얘기를 합니다. 작은 종들을 얘기하는데요. 그 종소리를 흉내낸 거예요. 리스트가 작곡한 곡답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 곡은 원래는 이것도 파가니니 곡이었어요. 파가니니가 자신의 바이올린 협주곡이라는 그런 작품에서 썼던 라 캠파넬라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악장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파가니니가 이 정도 했으면 나는 이걸 피아노로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여러분, 바이올린은요, 이게 어려워도 이게 음이 하나씩 가잖아요. 같이 두 개의 음을 같이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피아노는 10손가락입니다. 이 10손가락으로 여기 화음을 한 줄을 넣어서 훨씬 더 어려운 음악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리스트도 정말 이 피아노계의 파가니니다, 이런 전설적인 그런 작곡가이자 연주자가 됐습니다. 사실 이런 클래식 음악들은 우리가 역사가 있죠. 그런 앞서 만들어진 곡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이 뭔가 더 추가를 하고 해서 이제 전통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이게 진짜야. 이 음악이 최고니까 더 이상 여기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우리는 이걸 지켜내자라고 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그거는 보수적인 겁니다. 그들도요, 계속해서 더 오래 살았다면 반드시 자신도 거기서 혁신을 했을걸요? 라고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혁신을 만들어내고, 그 혁신의 놀라움을 가진 사람들이 또다시 이걸 중심으로 전통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전통이 만들어져야 여기서 혁신이 있고, 그 혁신으로 그 전통이 부서져야 다시 전통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끝없이 발전합니다. 음악뿐이겠습니다만은. 특히 음악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술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독보적인 장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예술이기도 하지만요. 음악은 말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더 이상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에서부터 음악이 다시 출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긴 해요. 처음 듣는 음악 어려워요. 평생 동안 저처럼 음악을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음악이네, 복잡하네, 한번 들어볼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데 내가 어려워서 이제 안 들어야지, 싫어가 아니라요, 어려운 음악을 누군가 만들었네, 그러면 어렵게 쓴 이유가 있겠지? 한번 들어볼까? 라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부터 해답이 나옵니다. 당신에게 앞에 미로를 준비한 거죠. 왜 하필은 미로를 준비했겠습니까? 그 미로를 탈출하면 훨씬 더 값진 것을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저의 대답입니다. 이런 음악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 음악도 광고에 굉장히 많이 등장했고, 수많은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에도 등장했고요. 자,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에 나오는 네슨도르마라고 하는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공주가 잠을 자지 않을 것이니 오늘 백성들은 전체가 잠들지 마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놓고 이제 새벽을 기다립니다. 그 새벽을 기다리면서 왕자는 자신의 숙소에 들어가서 오늘 아무도 잠을 자지 못한다. 당연히 공주도 잠을 자지 않고 이 문제를 맞추려고 할 것이지. 하지만 나는 이 게임에서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마지막엔 빈체로 빈체로라고 하면서 이 승리라는 단어를 내뱉으면서 끝나는 그런 아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음악만 듣고 있다면 굉장히 분위기가 있는 음악, 마지막은 승리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전쟁 상황인가? 어떤 장군이 노래를 하나? 하지만 오페라 전체를 보면 상당히 긴장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밤에 혼자 자기 숙소에 들어가서 외로이 달을 쳐다보면서 부르는 노래, 앞뒤를 본다면 상당히 다른 느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페라를 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렬한 임팩트 하나로 우리는 그 전체를 보려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장르가 바로 클래식 음악입니다. 클래식 음악은 선입견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물론 이제 클래식 음악이 어려운 음악이다라는 선입견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느리고 지루한 음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선입견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클래식 음악만큼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장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느린 음악을, 클래식 음악을 들었던 거죠. 상당히 강렬한 음악, 또 굉장히 빠르고, 심지어는 뭐 좀 나쁘게 말해서 촐랑거리는 음악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 가지 용도로 음악이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그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클래식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 다른 음악이 정말 따라올 수 없는 감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웅장한 음악입니다. 만약에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못 믿으시겠다면 이 음악 한번 들어보시죠. 자, 칼 오르프라는 사람이 작곡한 까르미나 보라나라고 하는 음악입니다. 가슴이 막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이 오프닝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점점 이제 조용히 밑에서부터 막 올라갑니다. 합창단이 낮은 목소리로 굉장히 박자에 맞춰서 점점 격렬해지는데요. 까르미나 브라나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라틴어인데요. 이런 시귀절을 가지고 만든 음악, 나중에 이제 굉장히 현대적인 작곡가가 이 칼 오르프라는 사람이 아주 멋진 합창곡,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반주하는 일종의 칸타타를 만들어냅니다. 칸타타는 또 뭐야? 칸타타요. 칸타타는 사실 이제 클래식 음악 하는 사람들도요, 이 칸타타를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음악 용어 사전을 찾아봐도 이걸 쉽게 설명하는 말이 별로 없어요. 칸타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악 용어 사용하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악으로 연극을 하는 겁니다. 그게 칸타타예요. 그게 칸타타예요. 그러니까 동작을 하지 않고 음악만으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짧은 단편 연극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칸타타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격렬한 오프닝. 오프닝에 처음에 했던 가사도 오 운명의 여신이여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매체에서 이 음악을 사용을 합니다. 웅장하면서도 무시무시하고, 실제로 말하는 내용은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실컷 즐기면서 살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런 내용을 라틴어로 굉장히 좀 진중하게, 굉장히 그 쾌락주의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요, 그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가 살아 계실 때, 정말 그 한창 유명할 때 자기 콘서트 오프닝 트레일러로 이걸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웅장한 음악 또 하나 들어볼까요? 이건 또 글쎄요, 말 표현으로 웅장하다기보다는 위풍당당하다고 해야 될까? 네. 엘가의 위풍당당한 행진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악기 연주자가 굉장히 이제 아주 복잡한 음악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시끌벅적하게 시작을 하는 음악이에요. 아주 요란하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주 이상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곡의 중간 부분에 무슨 멜로디가 나오느냐 들어보시죠. 제목도 위풍당당한 행진곡 1번입니다. 엘가는 영국 작곡가입니다. 에드워드 7세 대관식을 위해서 대관식 성가를 바로 이 멜로디로 만들어내고요. 짧은 행진곡이라 사실 이 음악 외국에서도 이제 학교 졸업식 같은 곳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제목만 알면 이런 음악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것도 쉽진 않아요,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왜냐하면 엘가의 위풍당당한 행진곡 6개입니다. 네. 6개예요. 5개까지가 완성된 곡이 하나가 있고요. 6번째가 이제 미완성된 곡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곡은 시리즈로 만들려고 했던 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봐. 이게 몇 번이었지? 이렇게 하다가 이게 1번에 이 곡이 나오는구나. 이래서 이제 다른 곡들을 들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출발이죠,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음악 교육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떤 음악들을 많이 들어봐야 드디어 내가 여기에 접하고 내가 나중에는 이런 것을 계속해서 듣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어른 돼서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부분 어렸을 때 경험이에요. 그 어렸을 때 경험이,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공연장에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학교에서도 이런 수업 시간에 이런 음악을 많이 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죠. 그래서 수업 개편이 굉장히 많이 되지 않습니까? 국영수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른 예체능 과목을 줄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너 악기 배울 시간에 지금 영어 해야지, 수학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제가 이제 음악을 하는 입장으로서 음악 과목이 그렇게 줄어드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불안감이 있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에 아주 멋진 대사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키팅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한테. 얘들아, 다른 과목들, 정말 우리한테 인생을 사는데 정말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그런 수단과 같은 과목들이 굉장히 많아. 하지만 시나 음악, 미술과 같은 예술 분야는 인생의 그 자체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좋은 곳에 취직을 하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받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할까? 그 마지막 목표는 예술인 거죠.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을 땐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음악이 없다. 나는 지금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철학적인 이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외에도 여러 가지 또 과학적인 이유도 많죠. 특히 이제 클래식 음악의 그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고 들으려고 한다면 그 뇌가 굉장히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연구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논리적인 사고도 중요하지만 또 창의력이 항상 동시에 발전할 수 있고, 그것은 여러분 음악 외에 다른 곳에도 분명히 작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나는 음악이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 음악을 예전에 어느 방송사의 그 뉴스 프로그램 시그널로 들으셨을 겁니다. 굉장히 기쁜 음악인데, 이 목성, 기쁨을 가져오는 자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구스타브 홀스트라고 하는 역시 영국 작곡가입니다. 이 영국 작곡가의 행성, 각
각각의 행성들을 주제로 음악을 만들어냈어요. 각각의 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화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성, 전쟁을 가져오는 자. 뭔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스타워즈. 같은 음악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스타워즈 음악 아니고요. 스타워즈 음악을 작곡한 존 윌리엄스도 이런 음악의 영향을 받습니다. 정말 영화 음악 같은 음악이죠. 전쟁을 가져오는 자. 아까는 기쁨을 가져오는 자, 이건 전쟁을 가져오는 자. 이게 행성하고 무슨 상관이야? 사실 이분은요, 어떤 과학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 보기보다는 점성학에, 점성술에 관심을 가진 다음에 이 곡을 썼어요. 그래서 순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수금지와 목두지 뭐 이렇게 안 갑니다. 뭐 지구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처음에는 좀 강렬한 임팩트가 있는 화성을 앞으로 끌어내고요. 이렇게 행성이라는 모음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해왕성까지. 그래서 영화 음악과 클래식은 상당히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영화 음악을 만들 때부터 클래식 작곡가들을 섭외를 했고 지금은요, 많은 클래식 작품들이 영화 음악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차이콥스키의 1812년 서곡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제목이 1812년 서곡입니다. 여러분, 1812년에 만들어진 서곡이 아니고요. 181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나폴레옹군이 계속 쳐들어올 때 러시아가 이깁니다. 막 쳐들어옵니다, 점점. 네, 프랑스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러시아가 이걸 이제 격파를 시키려고 막 대포를 쏩니다. 여러분, 진짜 대포 등장합니다. 음악에서요. 네, 악보에 대포를 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무대에서 어떻게 대포 쏘냐고요? 옛날에 쏜 적도 있었대요. 쏜 적도 야외 공연에서 뭐 이제 어떻게 이제 대포를 안 넣고 소리만 나는. 굉장히 강렬한 음악이죠. 영화 V4 벤데타라는 영화에 아주 강렬하게 등장을 하는 클래식 음악입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영화에서는요, 이제 런던에 있는 영국의 국회의사당이 폭파되는 씬에 나옵니다. 영국의 모든 언론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독재자에 대항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고 그때 이 국회의사당이 폭파가 되면서 이 서곡을 굉장히 멋지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이제 클래식 음악이 영화에 적절하게 사용된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런 정치적인 사회의 격동적인 분위기의 클래식 음악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런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음악도 있죠. 영화가 아닌 우리의 삶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2차 대전 때 정말 그 반유대주의 사람들이 정말 전 세계인들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바그너라는 사람의 음악이 그 중심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음악 한번 들어보시죠. 독일의 작곡가 바그너가 작곡했던 타노이저라는 오페라의 맨 처음에 나오는 서곡입니다. 바그너, 이 음악보다는요, 사실 이 바그너라는 이 사람 인생 자체가 유대인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히틀러나 나치가 이 바그너의 음악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바그너의 음악은 반유대주의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바그너의 음악을 연주를 안 하는 건 아니죠.
언제나 그런데 바그너는 역사적으로 그런 사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 러시아에서 쿠데타 한번 일어났을 때 바그너 그룹이라고 하는 용병 그룹이 있었죠. 민간 용병 그룹.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많이 됐었는데 그 바그너는 이 바그너 이름을 딴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네오 나치들이었기 때문에 히틀러가 좋아했던 음악가 이름을 따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정치적인 사건의 중심에 항상 이름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그너고요. 어쨌든 그런 역사적인 소용돌이의 가운데 있었던 작곡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음악 제가 오늘 굉장히 그 웅장한 음악들로 많이 들려드렸는데요. 오늘 마지막에는 좀 깊이 사람을 감정을 올리는 음악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감정이 이 클래식 음악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2번 2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1살의 요절한 작곡가 슈베르트가 이 곡을 썼고요. 피아노 트리오, 피아노 3중주입니다. 피아노 3중주,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서른한 살까지밖에 못 살았기 때문에 그쯤에 썼어도 이건 말년에 쓴 겁니다. 이 말년의 느낌이 나지요. 굉장히 차분한 음악이지만 너무나도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음악이 영화에 참 많이 사용됐었습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만든 메리 린든이라는 영화에도 아주 결정적인 장면에 쓰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식 음악은 그래, 느려, 지루해, 그런 음악이 있는 것이 맞죠. 하지만 여러분, 느린 음악만이 주는 매력은 또 따로 있는 겁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7번. 우리가 베토벤 하면 문명교향곡, 합창교향곡, 굉장히 강렬한 음악들을 생각을 하지만 느린 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번째 교향곡의 이 악장. 처음엔 느리게 걸어가지만 나중에는 이 템포를 유지하면서 강렬해집니다.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영화에서 바다 밑에 있는 모든 잠수함들이 한꺼번에 잘못된 명령을 받고 미사일의 버튼을 누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기말적인, 전 세계가 멸망하는 장면에 베토벤을 썼습니다. 여러분, 엑스맨이라는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영화가 처음부터까지 클래식 음악들이 나오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장면에 아주 어울리는 음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느리지만 지루하지 않고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음악. 저는 이제 평생 동안 음악을 해왔기 때문에 차에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음악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차 안에서 클래식 음악 듣고 있으면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지도 않고요. 그렇잖아요. 소음도 이제 누구한테 방해도 되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운전을 할 때. 그럴 때 제가 많이 울기도 해요. 그 음악의 가사를 나중에 저도 찾아볼 때, 저도 뭐 여러 나라 언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노래가 나오면 그 노래의 가사를 찾아 듣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음악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자신의 부인과 함께 정말 평생을 같이 해오면서 또 둘 사이가 굉장히 애틋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거의 말년에 썼던 4개의 노래를 누군가 이걸 묶어서 발표를 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노래는 자신의 부인을 위한 노래였습니다. 물론 시를 가지고 만든 음악이지만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 음악 한번 들려드릴게요.
음악이 아니면 어떤 것으로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정말 여러 가지 감정들을 표현한 음악들, 그 음악들과 함께 여러 편을 통해서 저를 여러분과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런 클래식 음악들을 더 이상 내가 잠깐 들어봤던 그런 음악들이 아니라 이제 정말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음악이라는 행복은요, 저 멀리 있습니다. 나에게 직접 오지 않아요. 음악은 내가 직접 가서 들어야 하고, 그랬을 때 내가 정말 능동적으로 쟁취할 수 있는 행복이라는 과정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평생 좋아하는 음악들이 여기서 생겨날 것이고요. 또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음악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로 내 안에서 나의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가지 음악들을 함께 소개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저는 이제 2강으로 또 멋진 음악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